띵동, 저는 대궐 같은 집의 초인종을 눌렀죠. 이내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조금 있으면 건물주 사모님께서 나오실 테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저를 아마벌레 보듯이 보실 테니까요. 그야 몇 달째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항상 다음 달에 드리겠다고 부탁드리고 그걸 받아들여 주셨지만 결국 저는 한 달 월세 낼 돈도 못 벌었으니 말이죠. 얼마나 어이가 없으실까요? 아마 저를 인간 이하로 보고 계시겠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이내 안에서 아주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멸시 어린 시선이 너무나도 두려워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죠. 이내 그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2층에 카페 하는 총각이네. 어쩐 일이에요? 예상과 다르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죠.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매우 고혹적이고도 아름다운 눈매를 지니고 계셨죠. 그뿐 아니라 단아하고 단정한 옷에서 느껴지는 기품까지 너무나도 고급지셨죠. 계약할 때도 느낀 것이지만 정말 제가 살던 세계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분이죠. 마치 현대의 귀족이 존재한다면 딱 저런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지만 결국 3달치 월세를 이번에도 못 드릴 것 같다고요. 하지만 차마 입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이 말을 하게 된다면 저는 꼼짝없이 쫓겨나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제 인생도 사실상 끝이나 다름없으니 말입니다. 회사에서 나오며 받은 퇴직금까지 모든 돈을 털어서 차린 게 이 카페였으니 말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딸의 학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을 했어야 했는데 결과는 너무 암담했죠. 사모님은 그런 저를 유심히 쳐다보셨죠. 그녀의 이지적인 눈빛 앞에 서 있노라 하면 마치 발가벗은 채로 서 있는 듯 했죠. 제 모든 걸 꿰뚫으시는 듯 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숨겨봤자 답이 없다는 걸 깨닫고서는 말을 했죠. 이번에도 월세 드리게 되지 못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번에도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굳어지시는 게 느껴졌죠. 그야 당연하죠. 다음번에는 무조건 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녀석이 결국에는 못 내고 이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네, 다음 달에는 꼭 내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봐주신다면. 그의 사모님이 무언가 오묘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야 당연하죠.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정말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봐주신다면. 저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야 지금 차린 카페는 회사에서 잘리고 받은 퇴직금과 지금까지 모은 모든 돈을 부어서 차린 카페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 카페가 망한다면 제 인생도 그대로 끝이었죠. 제 인생만 끝이면 괜찮지만 제 어린 딸의 인생도 끝이었죠. 저야 괜찮지만 제 딸은 무슨 죄입니까? 자기가 원해서 저를 아빠로 선택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뭐든지 라고 했나요? 그의 사모님의 눈빛이 왜인지 빛나셨죠.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습니다. 예전에 부동산을 돌아다닐 때 지금 사모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상당히 칼같고 냉철하신 분으로 유명했죠. 게다가 돈이 밀린 세입자들을 상대로는 깡패를 고용해서 무조건 받아내는 걸로도 유명하셨죠. 그래서 뭐든지라고 하실 때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시키실지 도저히 감도 잡히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선택지 따위는 없었죠. 네, 정말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의 사모님은 저를 한참 동안이나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 밀린 월세 대신 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 되겠네요. 도저히 예상치 못한 말에 저는 사모님을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사모님 집에 들어와서 살라니요. 그의 사모님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월세 대신 저희 집에서 가정 일하시는 거면 나름 싸게 쳐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카페의 월세는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야 서울에서도 한복판에 있는 곳이니 절대 싸지 않죠. 그런데 그걸 단순히 사모님 집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걸로 퉁치자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속셈이 있으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자 사모님께서 이내 말씀하셨죠. 뭐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나중에 그쪽 분 자택으로 우편물 한 장 갈 텐데 그거 잘 열어보시고요. 아니다. 지금 있는 집도 쫓겨나셔서 지금 카페에서 지내고 계시죠? 역시나 사모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쫓겨나서 카페에서 먹고 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저로서는 사모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딸이 중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 고등학교는 상당히 잘 사는 부유층의 자제들이 오는 곳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딸이 카페에서 먹고 잔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가정일을 조금 도와드리는 걸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속셈이 있으신 것만 같았죠. 왜냐하면 애초에 가정부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굳이 집안일을 대가로 제게 청소를 맡기실 필요는 없으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꿍꿍이가 있으신 듯 했죠. 그게 대체 뭔지 모르겠으니 더 불안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선택지 따위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의 사모님은 왜인지 씩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시더니 문을 활짝 열며 말하셨습니다. 좋아요. 들어와요.
저는 사모님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정말 엄청나게 넓은 대궐 같은 집이 펼쳐졌죠.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말도 안 되게 큰 집이었죠. 쩍 벌린 입이 다물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죠. 이내 사모님은 그런 저를 보더니 피식 웃으시며 말하시더군요. 저기 보이죠? 사모님은 이내 한쪽 방을 가리켰죠. 네. 저기가 입주 가정부분들이 쓰시는 방입니다. 그 방은 맨 끝에 있었죠. 방도 엄청 작았고요. 아마 거기가 제가 써야 할 곳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궐 같은 집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고작 저 방 한 칸뿐이었죠. 하지만 그거라도 저에겐 감지덕지였죠.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는데 사모님이 제 팔목을 턱 잡으시더군요. 돌아보니 사모님께서 저를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더군요. 뭐예요? 그에 저는 당연히 저쪽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의 고개를 갸우뚱으시며 말했죠. 제가 저기서 지내라고 말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에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그냥 방도 없이 그냥 지내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그런 제 표정을 보더니 사모님께서는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쪽 방 쓰면 돼요. 저 멀리 있는 방을 가리키시더라고요. 저는 그 방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야 너무나도 큰 방이었으니까요. 아마 안방처럼 보였죠. 그에 제가 사모님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셨죠. 저기 우리 안 사람이 쓰던 곳인데 비어있으니 너무 허전해서 그쪽이 그냥 써요. 원래는 사모님의 남편분께서 쓰시던 방인 듯 했죠. 그런데 왜인지 지금은 안 계신 듯 했습니다. 해외로 출장을 가신 건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큰 방을 제가 쓰는 건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죠. 그야 저는 가정부 신분으로 이 집에 들어온 거니 말입니다. 딸도 같이 지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작은 방에서 지내요? 그의 사모님은 저를 그 큰 방으로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안에 들어갔는데 정말 좋긴 했습니다. 부잣집답게 침구류랑 침대가 정말 제가 쓰던 것과도 많이 달랐죠. 침대도 너무 푹신하고 좋았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 방 정도면 월세 주기만 해도 최소한 몇백만 원은 뽑을 텐데 그걸 저에게 그냥 주시는 게 말이죠. 그것도 가게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저 같은 놈한테 말입니다. 도저히 사모님의 의도를 짐작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우선은 따르는 수밖에 없었죠. 감사합니다. 그의 사모님께서 피식 웃으시더군요. 아니에요. 허전했는데 사람 사는 냄새가 나니까 좋네요. 일은 오늘은 푹 자시고 내일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안일을 말하시는 거였죠. 솔직히 걱정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카페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로 많은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았죠. 워낙 집이 넓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우선 내일 생각하기로 했죠. 우선은 딸을 데리러 가야 하니 말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딸의 고등학교로 향하려는데 사모님이 대뜸 그러시더군요. 따님분 데리러 가세요. 그에 제가 내라고 대답을 했죠. 그야 오늘이 딸의 고등학교 입학식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내 조금 고민하시는 듯 하더니 차키 한 개를 던져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차 타고 가요. 그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 차키는 몇 덕이나 하는 고급 외제 승용차의 차키였으니 말입니다. 따님분 기 제대로 살려주고 오세요. 지금 많이 힘들 겁니다. 그에 저는 사모님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죠. 지금 딸이 있는 고등학교는 꽤나 사는 집안의 자제들이 오는 고등학교였죠. 그에 비해 저희 딸은 제가 아는 카페에서 먹고 자고 하며 다른 아이들처럼 비싼 옷도 사 입지 못하고 주변 아이들이 꽤나 이상하게 생각할 만했죠. 아마 지금 기가 상당히 죽어있는 상태일 게 분명했죠.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한번 기를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감사합니다. 그에 저는 정말 염치 없지만 차키를 받고 딸을 데리러 갔죠. 저 멀리서 입학식이 끝났는지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 앞에는 수많은 차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정말 차들이 하나같이 몇 억에 달하는 것들밖에 없더군요. 역시나 이 근처의 명문 고등학교답게 부모님들의 소득 수준이 엄청 높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빠가 오늘 차 타고 데리러 왔어. 그의 왜인지 딸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아빠, 그냥 내가 걸어서 갈게. 괜찮아. 왜? 아빠 차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쪽팔리니? 그의 잠깐 멈칫하더니 말하더군요. 아니, 아빠 그럴 리가 없잖아. 오늘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해서 그래. 아무리 봐도 거짓말인 것 같았죠. 무엇보다 서글픈 건 이게 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괜히 제 고물 국산차를 탔다가는 다음 날에 학교에 가면 아이들에게 소문이 완전 퍼져 있을 테니까요. 거지 집안이라고. 그 뒤로 저는 전화를 끊었죠. 사모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저 멀리서 딸이 내려오는 게 보이더군요. 다행히 친구들은 많이 사귄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오늘 너무 즐거웠어. 내일 보자. 응, 나도 오늘 너무 즐거웠어. 그런데 너 어디 살아? 응? 아니, 너 어디 사는지 안 알려줬잖아. 나는 여기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반포동에 살고 있어. 너는 어디 살아?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아, 그렇구나. 그의 왜인지 굳은 표정을 하더군요. 아마 대답을 못하는 걸 보고 잘 사는 집안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 듯 했죠.
그때부터 왜인지 표정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더군요.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럼 민지야, 먼저 갈게. 나 아빠가 데리러 왔네. 이내 친구가 교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달려가기 시작하더군요. 그 차는 독일 3사의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이내 민지 무리의 다른 친구들도 아버지가 데리러 왔더군요. 민지 혼자서 터덜터덜 걸어가며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결국 차에서 내려서 민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죠. 이내 저를 보더니 민지가 화들짝 놀라더군요. 아빠? 데리러 왔어. 아니, 아빠 설마 그 차 타고 왔어? 민지가 불안한지 고개를 돌리더군요. 혹여나 자신들의 친구가 볼까 불안한 모양이었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건 민지의 잘못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인지 민지의 친구 녀석들이 자신들의 아버지 차에서 내리고는 다시 민지에게 오더군요. 우와, 민지 아버지시구나. 우리 민지 아버지 차 타고 민지 집 놀러 가면 안 돼. 그의 민지의 동공이 지진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입술을 꾹 깨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야 그렇게 고물 국산차를 타고 여기 데리러 왔다는 걸 친구들이 알게 되면 민지의 학교 생활은 상당히 고단해질 게 너무 뻔하니 말이죠. 아마 저를 엄청 눈치 없는 아빠로 보고 있을 게 분명했죠. 그에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죠. 집은 다음에 가고 일단은 너희들 집에는 태워줄게. 아저씨 차가 뭔데요? 친구들의 물음에 민지가 눈을 질끈 감더군요. 저거. 진짜예요, 아저씨? 그의 친구 녀석들이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말하더군요. 그야 자신들의 아버지가 타고 온 차보다도 몇 억이나 비싼 외제차였으니까요. 민지도 의외의 반응에 눈을 뜨고서는 그 차를 보더군요. 그리고서는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걸 본 민지의 친구가 말하더군요. 아저씨, 그러면 태워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맞아요, 아저씨. 태워주시면 안 돼요? 민지의 표정을 보고서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그럼 가자, 태워줄게. 저는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죠. 뒤에서 민지 친구들은 수근덕수근덕대며 걸어오더군요. 뭐야, 진짜 아저씨 차인 것 같은데? 저거 우리 아빠도 사려고 했다가 너무 비싸서 못 산 차인데 민지 아버지가 사셨을 리가 없지. 자기들은 조용히 이야기한다고 한 것이겠지만 정작 저에겐 다 들렸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더군요. 그쪽을 돌아보니 민지였습니다. 아빠, 잠깐만. 여기서 그만하라는 눈빛을 보냈죠. 그걸 눈치챈 듯한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아저씨, 차 문 빨리 열어주세요. 민지의 친구들은 어느새인가 차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민지가 눈을 질끈 감더군요. 이미 돌이키기엔 늦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저는 차 키를 꺼냈죠. 그에 민지가 눈을 휘둥그레 뜨더군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그 키의 차 키였으니까요. 이내 민지 친구들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죠. 설마 진짜인가 싶은 표정을 짓더군요. 띡 제가 차 키를 누르자 그 차의 램프가 번쩍이며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와,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민지의 친구들이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쳐다보더군요. 그럴만했습니다. 이 차는 그냥 차 값만 해도 3억의 옵션을 넣으면 5억까지 하는 차니까요. 민지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이내 모두들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 어디니? 아저씨가 내려줄게. 저는 청담동 3익 아파트요. 저는 반포리 센츠요. 그의 자신들의 집 주소를 부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냥 아파트 가격만 몇십억을 혹가는 고가의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며 친구 녀석들이 민지에게 그러더군요. 민지야, 아버지 이렇게 잘 사시면 진작에 이야기를 해주지. 그러니까 우린 너 입고 다니는 거 보고 그냥 없는 집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검소한 거였구나. 하, 어쩌다 보니. 그의 민지는 멋쩍은 웃음만 짓더군요. 민지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그의 민지가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작은 카페 하나 하는데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냥 작은 카페 하고 있어. 민지 대신 제가 말했죠. 에이, 아저씨 겸손하시기는 작은 카페 하는데 어떻게 이런 차를 몰아요. 겸손도 그 정도면 병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엄청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님 아니야? 자기들끼리 온갖 해괴한 추측들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딱히 해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저는 가만히 내버려뒀죠. 그런데 왜 사는 집은 안 알려줘? 맞아, 민지야, 우리가 선물 잔뜩 사가서 찾아갈게. 어디야? 그의 기대감이 잔뜩 서린 눈빛으로 민지를 쳐다보더군요. 그 물음에는 저도 대답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냥 가정부로 얹혀 살고 있는 집에서 산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너희들 집 도착했다. 마침 다행히도 녀석들의 집 앞에 도착했죠. 아, 뭐야, 아저씨 다음엔 알려주세요. 민지야, 잘 들어가. 이내 녀석들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변했죠. 이전과 달리 상당히 애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참 어린데 엄청 약삭 바르고 냉정하가까지 하다고 생각했죠. 민지가 저런 아이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말이죠. 녀석들이 가고 나서 민지는 바로 앞 좌석으로 오더니 말하더군요.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에 저는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했죠. 그러니 민지가 말하더군요. 아빠, 그러면
사실상 가정부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거기 월세만큼 일하려면 아빠 카페 운영도 못할 정도로 바쁠 것 같은데. 확실히 그렇긴 했죠. 제가 있는 카페의 월세는 몇백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비쌌으니까요. 그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가정부 일을 거의 하루 종일 해야 그 월세랑 겨우 비슷한 값어치를 할 테죠.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까라면 까야죠.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데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아빠, 난 아빠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해. 정말 조금만 더 하면 터질 것 같은데. 딸의 말도 맞긴 했었죠. 제가 카페를 연 곳은 청담동이었죠. 거기서는 보통 비싸고 질 좋은 원두를 쓴 하이엔드 커피가 잘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걸로는 차별성이 없다 생각하여 오히려 엄청나게 싼 가격에 카페를 열었죠. 그런데 역시나 낭패였나 싶었죠. 사람이 엄청 많이 오더라도 회전율이 너무 낮고 청담동의 비싼 월세는 부담하기에는 무리였으니까요. 아빠, 차라리 배달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건 어때? 배달? 응, 회전율이 낮은 걸 배달로 눈을 돌리면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손님은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고 매장 손님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 말을 듣고 무언가 깨닫는 게 있었죠. 분명히 딸의 말이 맞긴 합니다만 거기서 한 발자국 더 갈 수가 있죠. 민지야, 나 같은 사장님들이 꽤 많지 않을까? 당연하지, 말이라고 해? 그러면 사장님들의 배달을 중개해주는 앱을 만들면 어떨까? 너무 좋은데, 아빠? 너무 좋은 생각이 들었죠. 전국의 배달 사장님들에게 배달을 중개해주고 거기서 일정한 수수료만 떼어먹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만약 그렇게 되면 카페로 버는 돈쯤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게 분명했죠. 상호명은 배달의 한족으로 하는 거 어떨까? 너무 좋은데, 아빠. 그 뒤로 저희 부녀는 신나게 떠들었죠. 원래 이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고는 하는데 이번 건은 정말 해보고 싶은 욕망이 끌어올랐죠.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좋지 못했죠. 그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를 차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데 당장 월세 낼 돈도 없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를 몰아서 이내 대저택에 도착을 했죠. 아빠, 정말 여기서 지내는 거야, 우리? 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딸이 놀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야 이렇게 좋은 집에서 지낼 거라고는 생각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가정부 신분으로 들어왔다고 했지? 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내 저와 딸은 대궐 같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자. 민지가 끝에 있는 방을 가리키며 말했죠. 그 방은 누가 봐도 입주 가정부들이 쓰는 방이었으니까요. 그에 저는 고개를 흔들었죠. 이쪽이야. 그의 딸이 눈을 휘둥그레 뜨더군요. 그야 당연하죠. 누가 봐도 가정부 방이 아닌 안방이었으니까요. 딸이 들어가서는 말하더군요. 진짜 이 방을 사모님이 주셨다고. 민지가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말하더군요. 역시 민지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듯했죠. 다른 가정부 일하시는 분들은 어디 방 쓰시고 계신데? 아까 가려고 했던 끝방에서 다들 지내고 있다고 했죠. 실제로 거기서 다들 지내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빠, 우리 들어올 때 정문으로 들어왔지? 그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원래 이런 집은 가정부 전용 출입구가 있잖아. 원래 거기로만 출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아빠는 키 받았지? 민지의 말이 맞았죠. 원래라면 가정부는 가정부 전용 출입구로만 들락날락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사모님은 왜인지 저에게 대문으로 그냥 다니라고 하셨죠. 그에 민지가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박수를 짝치며 말했죠. 뭐야, 사모님이 혹시 아빠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야? 그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면 아빠한테 이 방을 왜 주는데 생각을 해봐. 그뿐만 아니라 그냥 대문으로 출입하라고 하시고. 사기도 뜯어 먹을 것도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아빠 가진 것도 없잖아. 너무 뼈아프지만 사실이었죠. 아빠, 좋은 생각 났는데 그거 이용하자. 뭘? 사모님이 아빠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 이용하자고. 사모님 돈 많으시니까 아빠가 배달 앱 만드는 자금을 좀 지원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에 저는 녀석을 쥐어박았죠. 왜 때려? 확실히 사모님이라면 가능하시긴 할 겁니다. 사모님은 규모가 꽤 큰 투자회사의 사장님이셨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원수로 갚는 거니까요. 아니, 아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성공해서 사모님한테 몇 배로 돌려드리면 되는 거지. 안 그래? 딸의 말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리고 괜히 스타트업 투자 받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지. 정식으로 투자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절차도 엄청 복잡하고. 아빠, 이건 무조건 시간 싸움이야.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다 먹는 게임이라고. 게다가 아빠는 이미 사업 한 번 말아먹어서 투자 받기도 힘들걸. 그랬죠. 사실 저는 이 카페를 차리기 전에 사업 하나를 도전했다가 대차게 말아먹은 경력이 있으니 말입니다. 역시 제 딸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영리하긴 했습니다.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었죠. 고졸에다가 중소기업을 퇴직하고 사업까지 한번 대차게 말아먹은 경력이 있는 저에게 뭘 믿고 맡기겠습니까? 아마 아이템만 쏙 빼먹히고 다른 사람이 그 배달앱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아빠 사모님의 감정을 잘 이용해봐. 아빠한테 투자해주도록 말이야. 저는 우선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잘하고 했죠. 알겠어. 근데 아빠 진지하게 생각해봐. 곰곰이 생각해보니 딸의 말이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건 몹쓸 짓이라고 생각했죠. 아니, 사실 사모님이 저에 대한 호감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였죠. 사모님이 저를 좋아한다는 것도 전혀 확실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아직 너무 시기상조인 듯 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딸은 먼저 학교에 갔더군요. 시간을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아차 싶었죠. 빨리 일어나서 가정부 일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늦게까지 퍼질러 자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니, 사실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늦게까지 잔 건 아니었죠. 어제 딸과 나눴던 대화를 바탕으로 제 수첩에 대충 배달앱에 대해 끄적여봤죠. 오랜만에 피가 끓기 시작하더군요.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박 아이템 같더군요. 확장성도 전국으로 가능하고 어떻게든 손님들이 저희 앱을 깔게만 만든다면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이걸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어제 딸이 자는 동안 한참 동안이나 고민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고민들이 너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잘못된 게 맞죠. 제가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한 것이니 말입니다. 저는 급히 거실로 나가서 아침을 하려고 했는데 의외의 광경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거실에는 이미 입주 가정부분들이 밀대로 청소를 하고 계시고 부엌에서는 너무나도 의외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사모님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에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사모님. 그의 사모님은 저를 바라보셨죠. 저는 뭘 하면 될까요? 그의 사모님이 의아하신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아차 싶었죠. 제가 해야 할 일 하나 못 찾아서 하는 무능한 놈이라는 생각이 드실 테니 말이죠. 그에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는데 사모님께서 그러시더군요. 그야 당연히 카페에 출근하셔야죠. 네? 그야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부터 집안일을 하루 종일 해야 할 것으로 각오하고 있었는데 출근을 해서 일을 하라고 하시니 당황할 수밖에요. 아, 밥 드시고 가세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일하는 법이니까요. 그에 저는 멍하니 사모님을 바라봤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집안일을 해주시는 대가로 월세를 밀어주신 거 아니었습니까? 네? 제가 그랬다고요? 그의 사모님은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다가 손가락을 치시며 그러시더군요. 아, 맞다. 그 조건으로 월세 미뤄줬던 거였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짐짓 고민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러다가 이내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쓰레기를 가리키며 말하셨습니다. 저거만 버리시면 오늘 할 일은 끝입니다. 네? 저기 있는 쓰레기만 버리시면 오늘 하루 일 끝이라고요. 저거만 하고 같이 밥이나 먹죠. 저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네요. 싱긋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명분상 시키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 딸이 했던 말이 떠오르기 시작하더군요. 혹시 사모님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안으로 들이신 것은 아닐지 하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괜한 이유를 붙이신 건 아닐지 하고요. 저는 우선 자리에 앉았죠. 엄청나게 근사한 진수성찬이었죠. 빨리 들어요.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엄청난 진수성찬이었죠. 원래 부잣집은 아침에도 이렇게 먹는 건가 싶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드세요? 네, 원래 이렇게 먹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일하는 법이니까요. 그 말을 하며 드시는데 왜인지 드시기 싫은 눈치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사로 보이시는 분께서 음식을 놓아주시며 말하시더군요. 사모님, 원래 아침 안 드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모님의 얼굴이 조금 붉어지시더군요. 원래 아침은 항상 걸으시고 출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꼭 먹어야겠다고 노래를 부르셔서 의아했었는데 이내 집사님은 저를 쳐다보셨죠. 이분 때문이군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민호 씨 때문에 제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모님답지 않게 말투가 상당히 빨라지셨죠. 그의 집사님이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사모님께서 항상 2층에서 카페하는 총각이 잘생겼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실제로 보니 잘생기시긴 했네요. 정말로요? 네, 당연하죠.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친해지고 싶다고 아주 노래를 부르시고 다니셨죠. 그런데 설마 집까지 들이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만, 빨리 들죠. 사모님께서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셔서는 말하셨죠. 이내 저희는 긴 테이블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죠. 먹는 내내 딸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설마 진짜 나에게 호감이 있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딸의 말대로 사모님의 저에 대한 마음을 이용해서 투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내 저는 제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건 정말 잘못된 짓이니까요. 그 뒤로 저는 최대한 빨리 밥을 먹었죠.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근해 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가슴에 손을 대보니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더군요. 설마 싶었습니다. 나도 설마 사모님에 대한 마음이 생긴 건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일단 그런 생각들은 미뤄두기로 했죠. 일단은 카페를 살리는 게 먼저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실제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실제로 조금씩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그들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꽤나 밝았죠. 그야 매출이 오르며 제가 그들에게 성과급을 조금씩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열심히 할 요인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략인데 상당히 쓸만했죠. 사실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매출이 한창 떨어질 때는 월급을 깎지도 않고 그대로 주는데 매출이 오를 때는 오히려 금액을 더 줘야 하니까요. 그래도 그게 사장의 무게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이내 안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기 시작했죠. 조금 더 단가를 낮추는 게 어떨까요? 아니 차라리 카페에 충전기를 없애서 회전율을 높이는 편이. 그들의 열띤 토론이 오고 갔죠. 확실히 성과급 개념을 챙겨주니까 열의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들이 왜인지 저를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죠. 사장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그야 의아할 만했죠. 이런 회의를 할 때 그 누구보다 열에 가득 차서 먼저 말하던 게 저인데 오늘은 조용했으니까요. 그야 저는 지금 머리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으니까요. 온통 제 머릿속은 배달앱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터뜨리면 정말 대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저희 카페가 조금만 지나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곳에 신경이 팔려 계신 것만 같아서. 녀석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잘한다면 저희 카페는 곧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테죠. 그렇게 되면 나름 평온하고 안온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런 삶을 살기 싫었습니다. 한번 사는데 도전을 해보고만 싶었죠. 정말 무모한 거 압니다. 무모한 거 알지만 지금 도전 안 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직원들에게 카페 일을 잠깐 일을 맡기기로 했죠. 그 뒤로 저는 방에 틀어박혀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계속해서 구상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에 누군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흠칫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모님인가 싶어서요. 그야 그렇지 않습니까?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녀석이 갑자기 다른 사업을 한다고 카페에 집중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아니셨죠. 바로 직원 중에 제가 유일하게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녀석이었죠. 녀석은 현재 한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원래라면 제 밑에 있을 녀석이 아니지만 예전에 제게 큰 은혜를 입어서 자진해서 밑에 들어온 녀석이었죠. 참 고마운 녀석이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회의에서도 그렇고 항상 다른 경쟁 카페 둘러보시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던 분이 오늘은 영 이상해서. 녀석이 이 사업을 같이 하기에 최적의 인재이긴 합니다. 디자인이나 폰트야 제가 짠다고 하더라도 앱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앱을 만들 능력도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좋은 개발자를 고용할 돈은 더욱 없었죠. 정말 무척이나 고민되었습니다. 녀석에게 도움을 달라고 할까?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텐데.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역시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죠.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시기에도 경쟁자들이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에 저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의 녀석이 눈을 빛내기 시작하더군요. 진짜 좋은데요? 아이템.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녀석이 입술을 꾹 깨물더군요. 스타트업을 같이 하자는 뜻은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걸 포기해야 한다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아마 녀석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시간도 없을 테죠. 아마 학교도 휴학을 해야 할 겁니다. 물론 스타트업이 성공을 한다면 엄청난 경력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날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의 녀석은 입술을 꾹 깨물며 말하더군요. 좋아요. 같이 해보죠, 사장님.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는 그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디벨롭 시킬지와 구체적인 수익화 모델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그것까지 자세히 말했다가 그걸 그대로 베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사장님이라면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제 그런 의심과 달리 녀석은 완전히 저를 믿어주고 있었죠. 제가 의심한 게 미안할 정도로 말입니다. 사장님 도와주다가 망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사실 녀석의 부모님은 녀석이 대학에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부모님께 사정사정했지만 결국 등록금을 내주시지 않아 녀석이 등록하지 못할 때 제가 녀석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줬죠. 물론 저도 돈이 없었지만 벌써부터 꿈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가봅시다. 사장님, 정말 재미있겠네요. 그 뒤로 저희는 카페 방 안에서 서로 각자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개발 앱의 디자인과 폰트를 짜고 있었고 녀석은 앱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카페 일은 사실상 뒷전이 되었죠. 생각보다 일은 순조롭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앱이 나올 건 분명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었죠. 이 앱을 어떻게 사용자들이 쓰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앱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저는 우선 근처에 있는 사장님들을 한 분 한 분씩 찾아갔죠. 우선은 꽤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음식점 사장님께 찾아갔죠. 뭐 좋긴 한데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일이 전화로 배달 주문을 받는 것보다야 편리하긴 한데 그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아야죠. 그래야 저희도 설치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이 맞았죠. 결국은 소비자들이 먼저 그 앱을 깔게 만들어야 사장님들께서도 까실 게 너무나도 분명했죠. 저희는 우선 전단지를 만들어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죠. 하지만 역시나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슬슬 이쪽 업계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답이 없겠다 싶었죠. 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배달 앱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단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비용이었죠. TV 광고에는 무척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말입니다. 광고 한 번만 제대로 하면 저희 브랜드의 이미지를 명확히 각인시킬 자신이 있었거든요. 광고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배달의 한족으로 구성도 했죠.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누구나 귀에 박힐 만하게 구성을 했죠. 분명히 광고 한 번만 제대로 한다면 엄청나게 대박이 칠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광고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엔젤 투자자분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PPT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예전에 창업을 할 때 이런 PPT를 준비했던 적이 있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능숙하게 해낼 수 있었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호텔에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는 꽤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저같이 간절한 사람들이 많았죠. 반드시 투자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극소수였죠.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죠. 이 앱의 진가를 사람들이 못 알아볼 리가 없으니 말입니다. 제 번호는 마지막이었죠. 한 번부터 차례차례 나가기 시작했죠. 그들의 스펙은 하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 최고 대학교인 한국대 출신부터 시작해서 온갖 명문대 출신들이 많았죠. 세계적인 기업인 그글에서 일하다 나온 사람도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투자자분들의 표정은 정작 시큰둥했죠. 그야 아이템들이 다 거기서 거기였으니까요. 그렇게 구미가 확 당기는 게 없어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번 기수들은 영 꽝이구만. 그러니까 나름 한국대학교 나왔다는 인재들도 다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이니 쯧쯧 괜히 시간만 날렸어. 원래 예전에는 한국대학교 출신이라면 믿지도 말고 투자했지만 요즘은 그러지 않았죠. 정작 그들의 성과가 그다지 좋지 못했었으니까요. 그 덕에 다행히도 저에게도 기회가 생겼죠. 마지막 번호 나오세요. 저는 자신감 넘치게 강단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감에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야 그럴만하죠. 고졸에다가 겨우 중소기업 중퇴한 녀석이 대체 뭘 믿나 싶은 심정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개발한 앱인 배달의 한족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제 모든 걸 쏟아부은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앱의 수익 구조와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시작 파이 등 이 앱에 대한 모든 걸 설명했죠. 그러자 그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저거 좋네. 오랜만에 머리 좀 돌아가는 녀석이 나왔구만. 역시 학벌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건가? 꽤 먹을 게 많아 보이긴 하는구만. 성공만 시킨다면 어마어마한 기업이 탄생하겠어. 오랜만에 물건 하나 나오겠어. 그들의 눈빛에 흥미가 일기 시작하더군요. 그야 당연하죠. 이건 성공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기대 수익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발표회가 끝나고 창업가들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연회장이 마련되었죠. 거기서 너나 할 것 없이 저에게 다가오시더군요. 저희와 계약합시다. 지분은 50%만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저희는 30%면 됩니다. 대신 향후 매출 1,000억 이상 규모로 성장했을 때 지분 10%를 더 주시는 조건으로 계약서 쓰시죠.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군요. 제가 우려했던 것은 투자자의 지분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서 정작 성공하더라도 저에게 떨어지는 것은 거의 없고 항상 휘둘리기만 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하지만 워낙 제 아이템의 인기가 많다 보니 투자자들이 오히려 경쟁이 붙어서 지분을 너나 할 것 없이 낮추기 시작했죠. 이대로라면 조금의 지분만 주고도 성공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성공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투자자분들의 휴대전화에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그걸 보고서는 점점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지. 그 알림을 보고서는 그렇게 호의적이던 이들이 순식간에 돌아섰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도 돌아서셨죠. 하지만 남아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투자하겠네. 대신 90%의 지분을 원하네. 90%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쇠가 빠지게 일해서 성공하더라도 저에게 떨어지는 것은 없을 텐데요. 대체 왜 이렇게 태도가 변한 건지 싶어 찾아보니 다른 앱들이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들의 입장에선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아진 것이죠. 그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지금까지 이걸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갑자기 앞이 어두컴컴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기분이었죠. 그렇다고 여기서 좌절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안 되죠.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죠. 다른 앱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치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투자를 받아야만 했죠. 85%는 안 되겠습니까? 90%는 정말 아니었죠. 그렇게 되면 성공시키더라도 제게 떨어지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애초에 그럴 거라면 카페를 계속 키워나갔겠죠. 하지만 이미 카페는 제 손을 떠난 지 한참이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이제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뿐이었죠. 90%가 아니면 할 생각이 없네만. 그에 저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죠. 90%는 정말 아니었으니까요. 90%가 싫다면 뭐 하지 말게나. 어차피 다른 옵션들도 많이 생겼으니 말이야. 주먹이 꽉 쥐어지더군요. 투자자들은 지금 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90%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제 상황을 말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이럴 거라면 차라리 카페나 잘 운영할 걸 이라는 후회가 계속해서 일어났죠. 뭐 어차피 자네도 자네 상황 잘 알지 않는가? 그냥 90% 넘겨주고 투자나 받게나 여기 명함으로 연락하도록 하고.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시고서는 저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지분 90%를 넘기는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는 꼴이지만 저는 저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야 남은 건 제게 이걸 성공시키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정말 한참 동안 고민해봤지만 그 방법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들의 생각대로 놀아나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 명함에 전화를 걸렸는데 구두가 또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쪽 멀리서 왜인지 너무나도 익숙하신 분이 모습이 보이더군요. 이내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볼 수밖에 없었죠. 바로 사모님이셨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평소와 달리 엄청나게 화나신 표정이었죠. 사모님이 대체 왜 여기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야 사모님은 화가 잔뜩 나신 듯 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페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녀석이 거기에는 매달리지 못할 망정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게 온화하시던 사모님도 화가 단단히 제대로 나신 듯 했습니다. 그야 화나는 게 당연했죠. 저 같아도 엄청 화를 낼 것 같은데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역시나 그녀의 음성은 상당히 상기되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입술을 꽉 깨물었죠. 대체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설명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에 저는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었죠. 실제로 엄청 죄송해야 할 일도 맞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페 운영에 전념했어야 했는데 노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말했죠. 그에 왜인지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하시더라고요. 화난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화난 건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저한테 말해야죠. 제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요. 처음에는 장난이겠거니 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고서는 이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사모님도 제 아이템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걸 느끼신 듯 했죠. 사모님도 투자 회사를 운영하시니 제게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분은 80%로 가능하겠습니까? 80%도 사실상 저에게 떨어지는 건 거의 없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배달앱에서 저희 경쟁력을 거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미 다른 배달앱들이 먼저 치고 나간 곳들이 많으니까요. 여타 다른 가게들과 계약한 곳도 엄청 많았고요. 그에 비해서 저희는 아직 계약한 곳이 한 곳도 없었죠. 오히려 저희는 후발주자가 된 셈이죠. 그럼에도 저희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엄청난 지분을 요구할 게 분명했죠. 그게 투자적으로 맞으니까요. 저희 회사의 투자는 리스크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비율이었습니다. 그의 사모님은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역시 80%도 무리였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85% 정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정말 남는 게 없어서. 다른 엔젤 투자자들은 모두 90%를 제안했죠. 90%면 정말 떨어지는 것도 없지만 85%면 그래도 성공시키면 근근히 먹고 살 돈은 벌고 살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물론 제가 꿈꾸던 성공과는 거리가 엄청 멀어지겠지만요. 하지만 이거라도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사모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이내 저를 보더니 입을 떼시더군요. 85% 필요 없습니다. 역시나 싶었죠. 사모님도 90%를 드려야 만족을 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지더군요. 역시나 사모님도 이득을 최우선시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냥 10%만 주세요. 네? 10%만 주시면 된다고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야 저희가 현재는 엄청나게 후발주자인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선발주자로 치고 나가려면 정말 많은 투자금이 들게 분명했죠. 그런데 10% 가지고는 원금 회수도 힘들게 분명했죠. 대체 왜?
10%는 경쟁 배달앱들의 계약 기사가 발표나기 전에도 못 받았던 오퍼였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냉큼 받는 게 맞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봤죠. 이렇게 해주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고 말이죠. 그의 사모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그쪽 분이 마음에 들어서?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그대로 굳고 말았죠. 그런 저를 보더니 손을 휘저으시며 말씀하셨죠. 장난이에요. 장난. 부담 가지지 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대체 왜? 그의 짐짓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저희 회사 사람들에게 그 앱을 깔게 만들 거예요. 사모님은 현재 작은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죠.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꽤나 규모가 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점심시간마다 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요즘 회사원들 블라인드 사이트가 유명하잖아요. 거기서도 자동으로 홍보가 될 거고. 광고비는 꽤나 줄일 수 있게 되죠. 분명 사모님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하지만 말에 하나 어폐가 있었죠. 그 마케팅 방식은 다른 배달앱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즉, 이미 치고 나간 배달앱들에게 투자를 해서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TV 광고는 해야 하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은 당연했고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힘주고 스트레스 받으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녀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정 안 되면 내 집에 들어와서 그냥 지금처럼 살아요.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네? 이번 것도 농담이었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데 정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40대이심에도 정말 개구장이 소녀처럼 순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색다르고도 아름다우셨습니다. 이런 면도 있으시구나 싶었죠. 그러면 지금 계약서 쓸까요? 이내 사모님은 정말 지분 10%만 받는다는 계약서를 꺼내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비율로는 제게 투자할 이유가 없었죠. 사실 지분도 받기 싫은데 그랬다가는 제가 너무 이상하게 볼까봐 명목상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러면 내일 회사로 방문하면 될까요? 네. 그의 왜인지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정식으로 사모님 회사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정식으로 접업들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아, 그건 말이죠. 사모님은 왜인지 입술을 꾹 문 채로 대답을 하지 않으셨죠. 괜찮아요. 안 오셔도 됩니다. 네? 그에 저는 적잖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야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회사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하나의 투자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장님뿐 아니라 주주들의 의견, 직원들의 의견들도 모두 합치가 되어야만 하니까요. 그를 위해서는 제가 발표를 해서 사모님 회사 구성원들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만 했죠. 만약 사모님이 개인 돈을 빼서 제게 투자해 주시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안 오셔도 투자는 그대로 진행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마 며칠 내로 입금이 될 겁니다. 그제서야 사모님의 의도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설마 사모님의 개인 돈으로 저에게 투자해 주시려는 겁니까? 그의 조금 당황하신 듯 말을 조금 더듬으시며 말씀하셨죠. 그럴 리가 있나요? 당연히 법인 돈으로 투자를 해드리는 거죠. 개인 돈으로 투자하게 되면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데요. 하지만 그녀의 동공은 이리저리 굴러가고 있었죠.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었죠. 아무리 봐도 법인 돈으로 제게 투자해 주시려는 게 아니어 보였죠. 왜 사모님께서 저런 거짓말을 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내 답이 하나 나왔죠. 설마 지분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10%라는 적은 지분이 아마 문제일 겁니다. 분명 제 아이템은 매력적이었기에 사모님의 회사에서 투자를 받을 수야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지분을 줘야 할 게 뻔했죠. 그게 아니라면 주주와 회사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 것이고요. 10%라는 적은 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의 사모님의 동공이 지진난 듯 요동치기 시작하셨죠. 전곡을 찌른 듯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배달앱에서 선발 주자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못 따라잡을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꽤나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은 분명하기에 지분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사모님께서는 제게 지분의 10%만 요구했죠. 그걸 회사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할 수 있을 리가 전무하죠. 지분 85%를 가져가셔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법인 돈이 아니라 사모님의 개인 돈으로 투자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죄송한 일이니까요. 애초에 법인에서 개인 돈으로 빼는 것도 엄청난 세금이 발생하지만 또 그 개인 돈을 저에게 투자하는 데는 또 어마어마한 세율이 적용될 테니까요. 법인으로 투자해 주신다면 몇 배나 아낄 수 있는 비용을 개인으로 투자해 주신다는 것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액수가 몇 천만 원 단위도 아니고 몇십억 단위가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건 사모님께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액수일 게 분명했죠. 아마 지금 회사에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일부 정리해야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들여도 상관없으니 그냥 법인으로 투자해 주시는 편이. 그의 사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하시더군요. 걱정 말아요. 정말 법인으로 투자해 주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요.
아무리 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 구성원들이 지분 10%를 받고 저희 회사에 몇십억을 투자하는 것을 용납할 리가 없죠. 결국 사모님은 개인 돈을 빼서 저에게 투자해 주시는 게 확실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희생이실 게 분명했죠. 회사 지분을 정리하게 되면 회사 내에서 발언권도 많이 약해지게 되고 조금만 실수하셔도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실 수도 있죠. 사모님, 대신 저도 하나만 약속해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일방적으로 받는 것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사모님에게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는 건 딸의 말 맞다나 좋아하는 감정을 이용하는 쓰레기짓이죠. 제 회사 규모가 1,000억을 넘었을 때 저희 회사 지분을 20%를 더 받으시는 양도 계약서를 적죠. 정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10%만 받으면 됩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는 제 제안을 거절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감성적인 영역으로 접근하면 이해할 수 있죠. 일방적으로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데 어떻게 그녀와 대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녀의 옆에 있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와 대등 위치로 옆에 서고 싶습니다.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출 규모 1,000억이 넘었을 때 20%라면 투자 금액은 회수하시고도 남으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사모님에게도 엄청난 이득이죠. 매출 규모가 1,000억을 넘었을 때 지분의 20%라면 사모님이 주시게 될 투자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일 테니 말입니다. 그냥 준다는데 받지 왜? 사모님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했죠. 그야 그냥 10%만 주면 되는데 굳이 저는 매출 1,000억 이상을 달성했을 때 20%를 더 주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에 저는 이유를 말했죠. 저는 사모님께 챙김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등한 사람으로서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공했을 때 지분 20%를 양도해드리는 건 제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의 사모님은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이내 피식 웃으시더군요. 알았어요. 대신 매출 규모 1,000억 넘었을 때 받고 말고는 또 그때 되어서나 이야기하죠. 너무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네요. 무조건 달성할 겁니다. 그 자신감 정말 마음에 드네요. 우리 집 안 사람이 딱 그랬었는데. 지금은 없지만요. 이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왜인지 달라진 게 느껴졌죠. 사랑이라는 걸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죠.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제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사람이었네요. 그릇이 정말 제가 봤던 그 어떤 사람보다 크네요. 그의 사모님이 씩 웃으시더군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소셨습니다.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죠. 반드시 성공해서 그녀와 대등한 위치에 서 있고 싶어졌죠. 만약 그 뒤에는 사모님의 옆에 있어도 될까요? 뭐 생각 좀 해볼게요.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죠. 완벽한 거절이었으니까요. 왜 어른들이 밥 한 끼 하자 이런 말이나 다름없죠. 제가 좌절하고 있자 이내 사모님은 씩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여자가 너무 쉬우면 재미없잖아요? 그에 저도 웃음이 터져나왔죠. 거절의 의미로 하신 말이 아니었던 거죠. 이내 그녀도 피식 웃더니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딸한테 다녀와요. 당장 며칠 뒤부터는 뛰기만 해야 하니까요. 참, 그리고 거기 딸 친구들 제 집에 데리고 와서 파티 열어요. 오늘 저는 약속이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민호 씨 투자해 주려면 저도 나름 준비를 많이 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남기시고서 저 멀리 걸어가시더군요.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들더군요. 하지만 우선 이런 생각들은 접어두고 저는 차를 몰고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사모님의 말대로 저는 당분간 정말 정신없이 달려야 하니까요. 이내 학교 앞에 도착하자 교문에서 딸과 그 무리들이 같이 나오고 있더군요. 민지야, 우리는 너희 집에 언제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 혹시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민지랑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지는 안 그런가 봐. 그러던 와중 한 녀석이 말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요즘 기사에 카푸어들이 엄청 많다던데 어디 반지하에 살면서 차는 독일 3, 4차 타고 다니고. 그의 모든 친구들의 시선이 쏟아지더군요. 아니 뭐 민지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기사 내용 읽은 거야. 그의 민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하더군요. 친구들도 그걸 유심히 쳐다봤죠. 그러다가 이내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 저번에 평창동 사는 친구 말 들어봤는데 민지 거기서 엄청 대저택으로 들어간다던데? 뭐 진짜? 그의 모두의 표정이 변하더군요. 민지야, 우리도 제발 데리고 가주라. 응? 거기 가보는 게 진짜 꿈이야. 그의 민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그야 거기서 거의 가정부처럼 얹혀 사는 건데 어떻게 친구들을 초대하겠습니까? 어차피 그 집에 가봤자 들킬 게 뻔한데 말이죠. 이내 친구 녀석들이 제 차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민지 아버님 차다. 저를 본 민지의 동공도 요동치기 시작하더군요. 아저씨 타도 돼요? 그럼 이내 모두들 제 차에 올라탔죠. 오늘 아저씨 집 구경시켜주면 안 돼요? 저도 그건 조금 난처하긴 했죠. 사모님께서 파티를 열어도 된다고 하시긴 했지만 거기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은 제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너무 잘 아니까요. 당연히 가더라도 주인 대접은 해주시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의아하게 쳐다보다가 이내 가정부 신분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겠죠. 무척이나 곤란했지만 지금은 딱히 선택지가 없어 보였죠.
그래, 가자. 우와, 아저씨 짱. 민지 친구들도 조금 놀란 눈치더군요. 제가 그렇게 흔쾌히 수락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모양이었죠.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사모님의 저택에 도착을 했죠. 정말 엄청나게 큰 저택이었습니다. 그의 민지 친구들이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보더군요. 뭐야, 아저씨 진짜인가? 와, 진짜 집 좋네. 민지 집안 장난 아니다. 저는 이내 앞장서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서 근무하시는 입주 가정부들과 만나게 되었죠. 그때 반응을 민지 친구들은 유심히 지켜보더군요. 저도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애써 허세는 떨었지만 이제 금방 그게 들통이 날 테니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사님도 나오셨죠. 끝장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의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죠. 어서 오세요, 사장님. 집사님이 제게 고개를 꾸벅 숙이더군요. 무척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치 사장인 척 인사를 받았죠. 와, 아저씨 뭐예요? 어디 회사 사장님인데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에 저는 그건 곤란하다고 말했죠. 그야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뭐야. 다음엔 꼭 알려줘요. 아쉬워하긴 하지만 더 이상은 거짓말이라는 의심은 못하는 모양이었죠. 저희는 테이블에 앉았죠. 거기에는 엄청나게 근사한 촛불들과 샹들리에가 있었습니다. 와, 이거 1,000만 원짜리 촛불이잖아. 이거 숟가락은 프랑스 최고 장인이 만든 거네. 와. 그들 모두 탄성을 내지르더군요. 그 뒤로 민지를 대하는 게 상당히 달라지더군요. 민지야, 우리 이번에 호텔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응? 그의 민지가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죠. 예전 같으면 돈이 없어서 저러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더 이상 그런 생각은 못하는 듯했죠. 아, 맞다. 민지 검소하지. 이제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검소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그러면 민지야, 너는 돈 낼 필요 없어. 몸만 와. 그래, 우리 평생 친구인 거 알지? 정말 가식적인 웃음이었지만 이게 여기 고등학교 아이들이 살아남는 법인 듯했죠. 아마 부모님들에게 배워서 터득한 방법인 듯했습니다. 자기한테 이로울 것 같으면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고 아닌 것 같으면 철저히 배척하는 방식 말입니다. 그 뒤로 가정부분들은 파티 음식을 내주셨고 즐겁게 파티가 끝내고 녀석들은 이내 집으로 돌아갔죠. 갈 때도 사모님의 기사분들이 태워주셨습니다. 녀석들이 다 집에 가고 나서야 딸이 말하더군요. 아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저도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입주 가정부분들과 기사님들까지 저렇게 하신다는 건 사모님께서 오늘 하루는 저를 주인처럼 대접하라고 하신 게 분명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모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의아한 것 투성이었죠. 그렇게 적은 지분을 받으시며 제게 거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을 하니 딸이 씩 웃으며 그러더군요. 아빠, 내가 저번에 말했지. 사모님이 아빠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그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그에 제 딸이 말하더군요. 그 이유가 아니라면 대체 왜 아빠를 그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건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야 너무나도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이유가 아니라면 이렇게 도와주실 이유가 없죠. 이성적으로는 너무 말도 안 되지만 감성적으로 접근한다면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아빠는 사모님에 대한 마음 어떤데? 딸의 돌직구 물음에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죠. 자라. 아니 아빠, 대답해봐. 그렇게 딸을 방에 들여보내고서는 저는 사모님께 전화를 걸었죠. 사모님, 네, 말씀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까지 해주신 겁니까? 마치 저를 오늘 주인처럼 만들어주셨으니까요. 새 얹어 사는 강아지가 마치 집 주인인 척 한 것이죠. 그의 사모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성공하면 그쪽 분이 이런 인생 살게 되어서 미리 체험시켜드린 것 뿐이에요. 그의 심장이 철렁했죠. 분명 사모님의 말씀이 맞는 말이긴 했죠. 제가 성공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딸의 친구들 앞에서 불안하기도 했었죠. 혹여나라도 이 허세가 들통나기라도 한다면 딸의 친구들은 딸을 정말 벌레 보듯 볼 게 분명하니까요. 그건 제게 너무나도 겁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성공하기만 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런 허세들이 조만간 현실이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화이팅 하세요. 조금 뒤에 투자금이 입금이 될 겁니다. 아, 제 이름으로 입금이 될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 법인 이름이 제 이름이랑 똑같은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조금 긴 정적이 흘렀죠. 무언가 할 말이 있으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약속 지키고요. 무슨 약속이요? 꼭대등한 위치에 서서 제 옆에 있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벌써 잊으신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힘내세요.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말하시고요. 찰랑. 갑자기 사랑이라는 말에 당황해서 되물으려고 했는데 사모님은 급히 전화를 끊으셨죠. 띠링.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은행에 뱅킹 알림음이 들리더군요.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입금이 되어 있더군요. 법인 돈이라고 하셨지만 사모님의 개인 돈일 게 너무 뻔했죠. 그야 입금 계좌 자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었으니까요. 이 정도의 액수라면 아무리 사모님이 실하지만 회사 주식의 일부를 정리하셔야만 할 게 너무나도 분명했죠.
그야 사모님의 법인이 돈이 많은 거지 사모님 개인의 돈이 많은 건 아니니 말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고마웠죠.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사실 저도 무척이나 겁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랬다가는 사모님의 인생마저도 끝이었죠. 회사 지분도 많이 정리하셔서 회사 내에서 발언권이 많이 약해지셨을 테죠. 게다가 그 회사 정리한 돈으로 투자한 회사가 실패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모님을 싫어하는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사장 자리를 지키시지 못하겠죠. 저는 이제 정말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했습니다. 미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뛰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따로 사무실을 얻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재미있는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더군요. 갑자기 저희 앱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점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알아보니 사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기업에 회사원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그렇더군요. 그래서 그 주변 일대의 가게들이 저희 앱을 까시게 된 것이었죠. 정말 작은 불씨였지만 저는 이걸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정말 본 게임은 TV 광고에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을 시키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게 잘 되면 순식간에 저희는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거의 밤, 낮을 가리지 않고 광고 준비에만 매달렸죠. 그러다 보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더군요. 우리나라는 민족성을 이용한 광고에 꽤나 취약하죠. 붉은 악마처럼요. 그런 식으로 무언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마케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던 와중 배달 플랫폼에 대한 홍보도 되는 동시에 민족성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떠올랐죠. 바로 배달의 한족이라는 상호명이었습니다. 배달의 한이 맺힌 민족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거기서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굳이 케이블 광고를 이용해야만 하는 걸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지상파는 다른 배달 앱들도 다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즉, 아직도 어르신분들은 피처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 젊은 층들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엄청나게 높고 그 어느 세대보다 귀찮은 걸 싫어하고 편리한 걸 좋아하죠. 이들에게 있어서 배달앱은 정말 최적의 방법인 셈이죠. 하여 저는 노선을 틀었습니다. 현재 엄청나게 활발한 플랫폼인 유튜브에 광고를 넣기로 결정을 했죠. 결국 저는 결정을 바꾸기로 해서 사모님을 찾아갔죠. 거기에는 사모님과 가족분들이 모두 모여 계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해야만 했죠. 유튜브로 투자를 바꾸겠다고 말이죠. 물론 제가 왜 이렇게 관점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게 모두 드렸죠. 그에 말하시더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상파가 맞지. 거기 넣었다가 본전도 못 찾을걸? 그러니까 자기 돈 아니고 어머님 돈이라고 막 쓰려는 것 봐. 유튜브 그런 근본도 없는 플랫폼에 무슨 광고를 넣겠다고. 그의 사모님의 아드님이 더 자신감을 얻으셨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시며 그러더군요. 그거 우리 어머니가 본인 주식까지 정리하며 주신 돈이야. 그게 얼마나 피 같은 돈인데 그런 근본도 없는 플랫폼에 그 귀한 돈을 다 받겠다고. 맞아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회사 지분 많이 파셔서 지금 주주들 상대로 경영권 방어도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그렇게 피같이 마련한 돈을 그런 근본도 없는 곳에 다 받겠다고 하니 얼마나 속이 타실까. 그에 저는 사모님을 빤히 바라봤죠. 주식을 파셨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경영권을 지키기 힘들 정도로 많이 파셨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액수가 상당히 컸으니까요. 제 주먹이 꽉 쥐어졌죠. 괜히 저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시다니. 제가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자 아드님께서 씩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자 플랫폼에 광고 넣을 거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생각을 바꿔. 지상파도 아니고 무슨 그런 근본도 없는 플랫폼에 그렇게 큰 돈을 쓰겠다는 건지 원. 그들의 말처럼 지상파로 하면 최소한의 하방은 보장되긴 합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검증된 광고 방식이니까요. 그들의 심정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건 경쟁자들도 모두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과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배팅해야 할 때는 과감히 배팅을 해야 하는 법이죠. 그리고 무작정적인 낙관론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근거가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 유튜브를 이용하는 연령대는 꽤나 어렸으니까요. 제 타겟층과 정확히 일치했죠. 게다가 유튜브는 광고 타겟팅 나이까지 설정할 수 있기에 제게는 최적화된 방식이었죠.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유튜브가 훨씬 효과적이었죠. 그 설명을 드려도 그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더군요. 자기가 피같이 벌은 돈 아니니까 저렇게 막 쓰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 말대로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뭐라고 좀 해봐요. 그에 계속해서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사모님이 입을 떼시더군요. 난 민호 씨 생각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진행하세요. 어머니. 모두의 원성이 자자했죠. 그야 그럴만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튜브는 이렇게 큰 플랫폼이 아니었으니까요. 만약 저 사람이 실패하면 엄마 지금 사는 집도 팔아야 돼. 무슨 말인지 몰라? 엄마 인생 끝장이라고. 그러면 난 당장 상속 포기하고
엄마랑 안 볼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의 사모님이 차가운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죠. 이게 네 돈이니? 어? 내가 벌어서 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데 왜 니들이 왈가왈부하는 거지? 그렇게 무서운 사모님의 모습은 처음 봤죠. 그리고 사모님은 저를 빤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죠. 물론 저도 단순히 그쪽에 대한 단순한 호의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뒤로 사모님께서 왜 유튜브에 광고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역시 사모님이셨죠. 지금 유튜브는 지금처럼 큰 플랫폼이 아니었기에 아는 사람만 아는 플랫폼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께서는 빠삭하게 유튜브에 대해 알고 계셨죠. 정확히 제가 유튜브에 광고를 넣으려는 이유와 일치했습니다. 다만 유튜브로 유의미한 광고 효과를 얻으려면 지상파에서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써야 할 겁니다. 맞는 말이었죠. 유튜브로 그걸 뒤집으려면 지상파 광고 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써야만 했죠. 하지만 그 부탁까지 드리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어 제가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죠. 엄마, 이미 집 담보로 대출도 다 받았잖아. 더 이상 투자하는 건 불가능해. 그냥 돈 다시 달라고 하자. 응? 맞아요, 어머님. 아무리 봐도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지방대졸에 중소기업에서도 잘린 사람한테 이렇게 거금을 거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사모님이 눈을 가늘게 뜨신 채로 말씀하셨죠. 니들이 걱정하는 게 내 돈이니? 아니면 나니? 전곡을 찌르는 말에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죠. 사실 겉으로는 사모님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사모님의 돈이 날아가면 자신들이 받을 돈도 없어지는 것이니 말이죠. 그리고 사실 그들의 말도 맞았습니다. 사모님은 이미 회사의 주식도 많이 파셨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으셨죠. 더 이상 돈을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내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떼시더군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까 나만 믿어요. 하지만 너무 죄송스러웠죠. 저한테 거의 올인에 가깝게 돈을 투자하셨죠. 거의 평생을 바쳐서 모은 돈을 말입니다. 저 아직 숨겨둔 돈 많습니다. 그러니 괜찮아요. 전문 경영인 하면서 모은 돈 정말 많습니다.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그녀 입술에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죠. 숨겨두신 돈이 있으실 리 없었죠. 그렇다면 회사 지분을 팔지도 않으셨을 거고 무엇보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지 않으셨을 테니 말입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개인 신용대출이겠죠. 대체 왜?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저 같은 놈이 대체 뭐라고 저렇게까지 해주시는지 말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나 같은 놈이 대체 뭐라고. 이내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정확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죠. 제가 본 그쪽 분은 그 누구보다 그릇이 크고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높은 실행력과 재능 등 정말 많은 걸 가지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고졸의 중소기업마저도 중퇴한 사람일 뿐인데요. 사모님도 그런 저를 힐끔 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을 못 믿겠으면 민호 씨를 믿는 저를 믿으세요. 저는 믿을만하지 않나요? 이렇게 큰 투자 회사의 사장인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인지 사모님의 말을 듣고 있노라 하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마구 일죠.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믿어요. 그쪽은 할 수 있으니까요. 사모님의 너무나도 완강한 태도에 그 누구도 태클을 못 걸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 직원이랑 자세하게 광고비에 대해 조율하고 저한테 전화 줘요. 그게 얼마든 제가 마련해 줄 테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연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사람 없다 싶었죠. 피도 안 섞인 남에게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저는 그날 바로 유튜브 직원과 컨택을 하여 광고에 대해 문의를 했죠. 그의 직원분께서 먼저 물어보시더군요. 현재 예산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에 저는 지금 투자받은 액수를 말했죠. 어지간하면 사모님께 신용대출까지 받게 해드리기는 싫었으니 말이죠. 지금 있는 자금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직원분께서 난색을 표하시더군요. 물론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원하시는 광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얼마면 됩니까? 그의 유튜브 직원이 손가락으로 이를 들더군요. 2배요? 그의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지금 투자받은 금액의 2배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사모님께서 부담이 너무 심하실 게 확실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에 제가 말했죠. 1.5배 어떠십니까? 그의 유튜브 직원이 말했죠. 그렇게 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요. 그 말을 하며 유튜브 직원은 제게 서버 운영비와 저희 광고를 넣지 않았을 때 넣을 수 있는 다른 광고들의 단가를 보여주더군요. 확실히 그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액수의 1.5배라면 유튜브 입장에선 정말 남는 게 없었죠.
아니, 오히려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1.5배도 사모님께는 너무 큰 부담일게 확실했습니다. 원래라면 포기했겠지만 사모님의 조언을 믿고 저는 조금 더 용감해지기로 결정했죠. 여러 가지로 머리를 굴리던 도중 하나 좋은 생각이 나더군요. 이거라면 광고비를 아마 엄청 후려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광고를 계기로 유튜브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제가 유튜브 광고로 기존에 선점했던 배달 앱들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박수를 짝 치며 말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저희 유튜브의 광고 효과가 지상파보다 훨씬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 이번 광고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죠. 실제로 케이스가 생기는 거니까요. 이번에 성공하게 된다면 유튜브에 광고를 넣으려 하는 광고주들은 훨씬 많아질 거고 광고 단가는 더 높아지겠죠. 그의 직원이 고민하는 듯 하더군요. 이제는 슬슬 쐐기 골을 박을 기회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광고가 있습니까? 유튜브로 광고를 했더니 지상파를 넘었다는 건 말입니다. 이건 오히려 제가 돈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의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그러면 1.2배만 받겠습니다. 협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1.2배도 확실히 천문학적인 액수이긴 했습니다. 그에 제가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죠. 제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액수를 묻자 화들짝 놀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그것밖에 더 안 들어요? 저는 분명 2배를 예상했는데. 확실히 투자회사 사장이시다 보니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정말 빠삭하셨죠. 그에 제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1.2배가 되었는지 말이죠. 그에 씩 웃으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제가 말했죠. 그쪽 분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으니 비상할 일 밖에 남지 않았네요.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무조건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그 뒤로 유튜브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거기에 맞는 광고를 짜기 시작했죠. 여전히 컨셉은 그대로였습니다. 배달의 한이 맺힌 민족 말입니다. 다만 조금 더 어린 타겟층을 바탕으로 한 광고를 제작했죠. 이내 마음에 들만한 게 뽑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더군요. 광고 제작에도 상당히 애를 먹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번 한 번으로 인생이 정말 바뀔 수도 있는 노릇이니 말입니다. 밤낮을 밤새우며 광고 제작에만 매달린 결과 정말 효과적인 걸 하나 뽑을 수가 있었죠. 드디어 일주일 뒤면 이 광고가 온 세상에 나가는 타이밍이었죠. 너무나도 떨렸습니다. 이 광고로 앞으로 제 남은 평생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이내 광고가 방영을 시작하는 당일 참아보지 못하겠어서 저는 잠을 청했죠. 그리고 일어나고 결과를 보고 실어증 걸린 사람 마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반응이 터질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훨씬 폭발적인 반응이었죠. 제가 예상했던 조회수보다 훨씬 많은 조회수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광고 한 번으로 저희 앱을 깐 사람들이 하루에 몇십만 명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정말 이게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황홀한 광경이었죠. 그런데 왜인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었습니다. 분명히 고객 수가 늘면서 가입하는 가맹점 수가 늘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언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간다는 느낌은 없었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선점해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더군요. 그러다가 한참 동안 고민하다 보니 하나 좋은 생각이 나더군요. 가맹점주들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0%로 하는 방식이었죠. 물론 리스크가 상당히 크긴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나가는 서버비나 유지비가 감당이 안 될 게 너무 뻔하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몇 년 동안은 엄청난 적자폭이 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했죠. 이래야만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투자회사에서 정식으로 투자를 받아야 했죠. 예전에 악몽이 생각나서 조금 겁이 나더군요. 하지만 의외로 투자를 받는 것은 순조로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가능성이 충만한 회사가 되었으니까요. 수많은 엔젤 투자자들이 저희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너나 할 것 없이 붙기 시작했죠. 그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정말 최소한의 지분만 떼어주고 그들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었죠. 한 자릿수의 지분만 떼주고도 몇십억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 덕분에 저희 회사는 수수료 0%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버틸 수가 있었죠. 정말 이대로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긴 했었죠. 그야 적자폭이 너무나도 심했으니까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고는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괜찮아요. 지금 방향성이 맞아요. 시장 점유율 이제 조금만 더 높이면 수익화에 들어가면 됩니다. 한 회사의 대표님이 저를 지지해 주신다는 것은 제 관점에 엄청난 확신을 더해 주었죠. 결국 저는 제 자신을 계속 믿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배달앱과의 출혈 경쟁에서도 저는 사모님의 말만 믿고 계속 밀고 나갔죠. 결국은 저희가 시장의 대부분의 파이를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바로 수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계속 버티고 경쟁자들이 완전히 포기를 했을 때 저희는 수익화를 시작했죠. 물론
점주님들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수료 비율을 책정했죠. 그럼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돈이 장난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돈이 많이 벌리더군요. 저희 회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에게 물어도 알만한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었죠. 매출 1,000억쯤은 가뿐히 넘은 지 오래였죠. 이제 사모님도 그 지분 양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셔서 저희 회사 지분 20%를 더 양도 받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더군요. 바로 사모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말투가 공손해져 있더군요. 우리 엄마 좀 도와줘요. 제발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자세히 물어보니 현재 사모님의 해임안이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주주들이 어머니의 경영 능력 자질이 의심된다면서 해임안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임안이 올라갈 이유가 없었죠. 그야 사모님 덕분에 이 투자회사의 영업이익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에 대해 제가 말하자 아드님이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그쪽 분한테 투자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 지분 10%만 받고 투자한 것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져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서 대표 자질이 의심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죠. 단순히 10%가 아니라 매출 1,000억 규모가 넘었을 때 20%를 양도를 받는 계약서도 작성하셨을 텐데요. 그걸 받으셨다면 아마 투자 대비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투자였을 텐데 말입니다. 그게 왜 감정에 치우쳐져서 한 투자로 비춰지는지 의문이었죠. 그에 대해 말하자 그러더군요. 거기에 사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제가 계속 사인을 하라고 했지만 그냥 자기는 10%면 충분하다고 그쪽 분이 행복한 게 더 좋다고 하시면서 계속 사인을 하지 않으셨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지금 해임안까지 올라간 상태죠. 저는 그의 전화를 끊고 황급히 장모님의 회사로 뛰어갔죠. 이미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더군요. 장모님은 단상 위에 서 계셨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대표의 경영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 개인 회사 지분을 판 것 때문에 해임안이 올라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 그대로 제 사유 재산입니다. 그의 주주들이 눈을 가늘게 뜬 채로 말하더군요. 정말 몰라서 묻는 건가? 자네가 그 회사 지분을 판 돈으로 대표의 자질이 의심이 될 만한 거래를 한 것이 문제일세.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 말이야. 그의 사모님은 입술을 꾹 깨무셨죠. 김 사장, 배달의 한족이라는 배달앱에 초기에 투자했다고 들었네만. 사모님은 차마 대답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물론 그건 자네의 개인 돈으로 투자한 것이니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긴 하지만 그때 겨우 지분 10%만 받고 투자한 것이 정말 맞는 선택이었나? 계속해서 주주들의 공격이 이어졌죠. 그 당시라면 지분의 70% 아니 80%까지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10%밖에 받지 못했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매출 규모가 커졌을 때 지분을 더 받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받지 않고 뭘 한 건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사모님과 저희 회사의 매출 규모가 1,000억이 넘었을 때 20%의 지분을 양도해드리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말입니다. 사모님이 사인만 하신다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존재 자체도 모르는 듯 했죠. 아마 사모님께서 이사회에서는 말을 아예 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계약서 존재에 대해 말을 꺼낸다면 무조건 사인을 하라는 압박이 들어올 게 분명하니까요. 자네 집사에게 물어보니 자네가 개인적인 감정을 그 남자에게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군. 그 때문에 그에게 엄청나게 적은 지분만 받은 거라고 들었네. 그의 신뢰가 웅성이기 시작했죠. 그게 사실인가? 한 회사의 대표가 개인 감정에 치우쳐서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의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더군요. 이게 사실이 맞는가? 그의 사모님은 입을 꾹 다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말을 하면 되실 겁니다. 지분 양도 20%를 더 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그에 대해서는 말조차 꺼내시지 않고 계셨죠. 그의 주주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쳤더니 그러더군요. 그러면 김 사장의 해임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게나. 거의 모든 주주들이 손을 들었죠. 사실상 사모님의 해임안이 확실해진 듯했죠. 그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모님의 아드님이 택시를 타고 와 제게 서류를 하나 건네더군요. 금고에 고이 모셔뒀던 소중한 서류였죠.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사모님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내 사모님은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이내 서류를 건네며 말했죠. 사모님, 여기 약속했던 지분 양도 계약서입니다. 그의 사모님의 동공이 지진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죠. 사모님이 원하는 그림은 이게 아니었을 테니 말이죠. 사모님뿐 아니라 주주들도 웅서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분 양도 계약서라니 그게 무슨 말이지? 그에 제가 말했죠. 저희 회사가 매출 1,000억을 넘어가면 지분을 20% 더 떼어드린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의 사모님은 입술을 꽉 깨무셨죠. 사실 사모님은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싫으신 모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사모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절대 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니, 사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대등하게 그녀의 옆에 서 있고 싶었죠. 어떻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데 그녀의 옆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굳은 눈빛을 보더니 사모님은 입술을 꾹 깨무시더라고요. 이내 사인을 하셨습니다. 와, 역시 김 사장 보통 내기 아니구만. 진짜 치밀한 사람이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짰을 줄이야. 저걸 왜 진작에 말을 하지 않은 거지? 결국 그를 끝으로 사모님의 해임하는 수포로 돌아갔죠. 오히려 이번 계기로 사모님의 입지는 더 단단해지셨죠. 그야 이렇게 대형 기업의 지분을 30%나 가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주주총회가 끝나고 저는 사모님과 같이 밖으로 나왔죠. 저와 사모님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한적한 카페였죠. 이내 사모님께서 입을 먼저 떼셨죠. 이거 계약 취소하죠. 지금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그에 제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죠. 아니요, 이건 사모님이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드님께 들었습니다. 제게 지분을 받으려 하시지 않는 이유가 제 행복을 위해서라고요. 그러면 더욱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사모님의 행복이 이제 제 행복이니까요. 대체 왜 제 행복이 민호 씨의 행복이죠? 그야 사모님과 쭉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그의 사모님의 얼굴이 확 달아오르시더라고요.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그 누구 때문도 아니라 저 때문에 사장 자리에서 해임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사모님은 입술을 꾹 깨무시더라고요. 어차피 지분 20%를 드린다고 한들 그래도 돈은 썩어 넘치게 많죠. 저에게 더 이상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평생을 바쳐서 오르신 사장 자리인입니까? 그 회사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전문 경영인 자리로 사장 자리까지 다는 것은 정말 피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아마 인생을 바치셨을 겁니다. 저도 더 이상 물러설 마음이 없었죠. 그런 저를 보더니 사모님께서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정말 못 당하겠네요. 원래 제가 한 고집합니다. 그런 사람 저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 고집은 있어야죠. 그렇다는 말은 사모님도 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였죠. 그의 기대감이 잔뜩 일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평생 사모님의 옆에 같이 살아가며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말입니다. 하지만 저랑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건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의외의 대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말이 차마 나오지 않더군요. 그의 사모님께서 저를 보시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호 씨는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저는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민호 씨에게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먼저 떠나면 혼자 살아야 하는 날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 남편도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 이가 떠나고 남은 기나긴 생활을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민호 씨에게 겪게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 괜히 저 같은 늙은이한테 마음 주지 말고 민호 씨랑 비슷한 또래를 만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사모님께서는 일어나셨죠. 저는 차마 그런 사모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오고 나서 몇백 번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저는 사모님과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을 드렸지만 사모님은 제 연락을 피하고 계신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사모님을 잡지 못하고 망설였기 때문일까요? 정말 후회가 되더군요. 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얻고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사연자분의 뒷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